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 거래 근절 등을 통해 주식을 부동산에 견줄 만한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차명 대출 등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지만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았습니다. 현장 직원들과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도 열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먼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불공평하다며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거나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이제는 다 바꿔서 우리 주식시장을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부동산 내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좀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좀 쉬울 거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네, 이 대통령은 또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 하는 경우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방문 이후 대통령실 기자식당을 깜짝 방문해 기자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대통령실이 부동산 관련 의혹 등이 불거진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광수 민정수석의 차명 대출 등 의혹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건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 민정수석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보지만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 의혹을 인사검증 과정에서 발견했지만 문제 삼지 않은 건지 또 오 수석이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질문에도 똑같이 대답했는데요. 오 수석은 앞서 아내가 보유한 부동산을 지인에게 명의 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하고 이를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의혹이 제기되자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재직 당시 저축은행에서 지인 명의로 15억 원의 차명 대출을 받은 의혹도 추가로 제기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여권이 내란과 김건희 여사 의혹, 최상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군 물색에 나선 가운데 빠르면 다음 주 임명이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취소했는데 자칫 당내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은 특검 후보군을 찾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아직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이 한창인데 어느 정도는 압축된 거로 보입니다. 내란, 김건희, 최상병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 인력은 최대 570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빠르면 다음 주 초 특검 임명이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후보군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며 의외로 추천자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특검 역시 겸직이 안 되고 수사 이후 재판까지 길게는 몇 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이미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 특검을 하자는 건 정치 보복이자 혈세 낭비라는 일각의 지적은 잠재적 수사 대상자들의 반발이라고 일축합니다. 성역 없는 특검 수사로 내란 세력, 국정농단 세력, 수사 외압 세력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 정의가 살아 숨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1호 법안으로 특검을 밀어붙인 데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중지법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새 원내 지도부의 몫으로 넘기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의 민생 기조와 발맞춰 가는 모습인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추경뿐만 아니라 AI 같은 미래 산업 투자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의원총회가 갑자기 취소됐는데 배경이 뭐죠? 네, 쇄신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 자칫 당내 분열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 다음 주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는 만큼 신임 지도부가 논의를 이어나가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상당수 의원이 개혁안 지지를 밝혔고 또 변화를 원하는데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시도 진상조사,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 등 본인이 제시한 개혁 과제별로 의원총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후 당론 무효화에 동의해달란 내용의 호소문으로 의원들의 동참을 거듭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취소 이유로 민주당을 상대로 한 대여 투쟁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데다 아예 법 개정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메시지가 분산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 오늘 법원 앞에서 열린 의총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 운동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총은 취소됐지만 대여 투쟁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당내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반발도 있어서 개혁안을 두고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민영배, 장경태, 강준현,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검찰청법 폐지 법안과 공소청 신설 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또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넘기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차명 보유와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대해서 오 수석의 사퇴와 대통령실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은 오 수석이 가진 차명 부동산을 공직자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다가 이후 되찾은 건 명백한 부동산 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 수석 관련 논란을 언론 보도로 접했다고 말한 것도 명백한 인사검증 실패이자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 정부 기대감 속에 6일째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2,900선을 돌파하며 3,000선 진입을 눈앞에 뒀습니다. 순매수에 나선 외국인은 오늘도 반도체와 전력 관련주를 중심으로 6일째 순매수를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가 장중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2,887.32로 출발해 9시 28분쯤 2,900선을 넘었고 오후 2시 49분쯤 2,908.16까지 올랐습니다. 종가는 최고가보다 다소 낮은 2,907.04였습니다. 코스피는 연일 연고점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2,900선을 넘은 것은 2022년 1월 이후 3년 5개월 만입니다. 새 정부 취임을 계기로 6일 연속 허니문 랠리가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3,000선 돌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반도체와 전력 관련주 중심으로 6일째 순매수를 했는데 순매수 금액은 1,600억대로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2,200억대 순매수를 하며 외국인보다 순매수 금액에서 앞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24만 원으로 마감해 24만 릭스에 복귀했고
삼성전자는 장중 6만 1,000원까지 올라 6만 전자를 회복했지만 59,900원에 마감했습니다. 풍산과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솔루션 등 방산과 전력, 재생에너지 관련주 상승폭이 유독 컸습니다. BTS 활동 재개의 기대감에 전날 급등했던 하이브가 오늘은 2.7% 하락했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추진 가능성에 전날 하락했던 대형마트주가 오늘은 1%가량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775.43으로 출발해 787.06까지 오른 후 786.29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2천억, 기관이 1,100억 순매수를 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며 단기 조정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뉴욕 증시 상승과 미중 무역협상 타결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하락 추세였는데 오늘은 미중 무역협상 타결 소식에 달러화 강세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5원으로 출발해 장중에 10.2원 오른 1,375.2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오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1년 만입니다. 이 대통령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대선 과정에서 확성기 방송 중단을 공언한 바 있는데요. 오늘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복귀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꼭 일주일이 됐습니다. 두 분이 느끼시는 일주일간의 평가 짧게 듣겠습니다. 인수위 과정이 없기 때문에 바로 6월 4일부터 임기가 시작됐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속도가 좀 덜 난다라는 걱정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 대한 준비도 좀 끝내고 그리고 국무총리에 대한 이제 임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부처 장관까지도 임명을 하게 되면 이제 제대로 된 출발을 할 텐데 저는 처음에 좀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조금 다르더라도 응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험한 문구의 현수막이 떨어지지 않고 달려있고 하는 걸 보면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의 앞날도 뭐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출발은 좀 응원해주고 그리고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공한 대한민국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모아줄 때는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많이 좀 갖는 일주였습니다. 권영진 의원께서는 응원해 주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응원해줘야죠. 당연히 응원해주고 또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걱정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대선에서도 가반을 못 넘긴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국민들의 성공하고 하려면은 이 국민들의 걱정하고 우려하고 반대하는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잘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응원해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게 굉장히 낯설고 어색합니다.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요.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저 말씀하신 대로 저는 취임사에서 했던 그대로만 실천하면은 저는 박수 받는 대통령 또 성공하는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여야 협치하고 또 국민 통합하고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금 근데 초반에 저 국회 운영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은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의심스럽고 걱정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부분들 좀 털어버릴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취임사 그대로 여야 협치와 민생을 위한 행보를 기대하셨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법안으로 내란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최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공포했는데요. 곧 출범을 앞둔 3대 특검, 성패를 좌우할 여러 조건이 있을 텐데 조속한 특검 가동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은 특검 후보군 물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신속하게 한다면 다음 주 초에 특검이 이제 임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후보군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데 의외로 추천자가 많아요. 특검 후보들을 좀 꺼려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변호사 개업을 3년 동안은 못 한다고 하더군요.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추천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검에 이제 특정 정당이 배제가 된 적은 있었습니다만 야당, 제1야당이 특검 추천에서 배제가 됐던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1야당 배제시키고 여당인 민주당과 그리고 조국당이 이렇게 추천을 하겠다라고 이 세 개 특검 다 한 부분 특검 추천에 대해서도 독점적으로 가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별건 수사, 인지 수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던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지금 특검 추천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세 가지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희정 의원께서 야당이 빠졌다라고 하시는데 지금이 야당이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할 때는 여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수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었고 그리고 야당이기 때문에 제1야당이기 때문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관련된 정당이기 때문에 빠진 것이고 그거는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왔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이 정쟁거리가 될 수 있는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도 부담이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도 굉장히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여당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서 통합하는 해야 되는 이런 책임이 있는데 시작한 지 며칠 됐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전임 정권에 대한 어떤 그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는 법안들을 먼저 통과시키냐라는 비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주일 그 이전으로 들어가면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혐의점들, 국민적인 의혹 이 부분은 결자 해지 차원에서 그 정권 내에서 좀 끝냈으면 좋겠다. 좀 밝혀주라. 최혜병권도 그렇고 이런 요청들을 했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제 정권이 교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국론 분열도 그 기간이 짧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정쟁 법안이 가장 먼저 통과된 데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정쟁 법안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쟁 법안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사실상 범여권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검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검찰 조직이 검사가 전국에 2,200명이나 있습니다. 그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해서 미진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성의 원칙이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 검찰한테 맡겼을 때는 공정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하는 건데 민주당은 야당 때도 특검을 너무 좋아하더니 지금 여당 되고도 특검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성공하려면은 결국은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정말 특검이 공정하냐라는 신뢰를 얻지 못하면은 특검을 해도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정치 보복이다 그런 이 논쟁이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은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야 합의에 대한 이 법은 여야 합의가 안 됐어요. 그리고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 김희정 의원이 얘기했듯이 어떻게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 임명하도록 합니까? 그게 공정한 특검의 임명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이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요. 또 너무 광범위합니다. 이게 인지수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생중계하듯이 수사 과정의 기밀들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야 이게 정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은 거죠. 근데 지금 진성준 의원이 뭐 특검 추천이 넘쳐난다 그러는데 지금 특검이 하려고 하는 거는 죽은 권력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여건이 이걸 추진하는 민주당이 힘이 있을 때 민주당 주도로 하니까 나는 오히려 지금 특검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게 더 걱정이에요. 저러면 저 사람들이 이 정권이 잘 보이기 위해서 다 한껏씩 하려고 할 거 아닌가 이런 솔직히 걱정도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걱정이 없도록 진짜 우리 복장 의원님 비롯해서 민주당과 여권이 힘 조절을 잘 좀 해주세요. 이거 뭐 민주당이 하겠다는데 우리 소수당이 방법이 있습니까?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힘을 너무 쓰다 보면은 국민들로부터는 신뢰를 또 잃게 될 거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서 박성준 의원의 발언을 인용을 박성준 해주셨고요. 네. 여당이 힘 조절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위원들 앞에서 한 말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더 특검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 여당이 추진하는 이 특검에 나도 딜레마를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왜 나온 거죠? 이제는 그 행정부의 수반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 대한 직접 명령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행정부를 통할한다라고 볼 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특검을 추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좀 딜레마입니다. 실제. 현재 있는 행정조직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예. 그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고 결국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마무리 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국론 분열도 안 일어났을 것이고 만약에 그런 그 시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가 3년 만에 조기에 그 마무리하는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힘 조절이 아니고 최대한 정치적 색깔은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내란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을 풀고 그리고 최혜병 사망 사건에 대한 고위직의 관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풀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워낙 많은 의혹들이 있다 보니까 명시되지 못한 의혹들과 관련돼서 수사 중에 그 관련된 의혹들이 나오면 또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인지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워낙 많은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이게 최장 170일까지 특검이 활동하게 돼 있는데 170일 가지 않고 최단기간 내에 수사가 얼른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실제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국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갈등보다는 통합을 우선해 두고 일을 해야 되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최대한 정치권 색깔은 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실 왜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국무회의 모양새를 보면서 저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얼마 전에 자기들이 대통령한테 국무회의 할 때는 이거 위헌적인 요소도 있고 하니까 이거 제2 요구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고 했던 지금 국무위원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자기를 임명했던 사람을 특검하는 그 법안을 당신들 동의해달라.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아니 한 달 후에 지금 새로운 국무위원들 임명하고 하면은 안 됐었나요? 그리고 참 거기 가는 국무위원들 속도 좋아요. 저 사람들이 저기 가서 왜 저 수모를 겪으면서 앉아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어쨌거나 그러나 지금 너무 규모가 커요. 지금 내란 특검은 60명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40명이에요. 검사만. 그리고 최혜병 특검은 20명이에요. 과거에 지금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국정농단 특검 할 때 검사가 20명밖에 안 됐어요. 이런 메모드 이 특검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검사 60명을 앉혀놓으면 이 사람들이 검사란 거는 자기 나름대로 한 건씩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의혹이 있는 사건이든 하다가 보면은 또 국회의원들 사건, 지금 국회의원 사건이면 여당 하겠습니까? 야당, 지금 야당 다 하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대통령께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대통령께서 지난 후보 시절에도 선거 끝나기 직전에도 이거 정부 곳곳에 내란 이 주범들이 아직도 숨어 있다. 그리고 이게 정치인들도 관련돼 있다. 국민의힘 이거 해야 된다. 라고 이미 하면 지침까지 줘놓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야, 이게 특검의 결국은 칼날은 어디까지 오겠냐. 국민의힘으로 올 거다라는 야당으로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너 그렇게 하는 거 정치 공세다 하지 마시고 그런 걱정을 안 하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3대 특검법 공포에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신들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죄 지은 게 없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재명 정권이 곧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테니 각자 도생할 준비들이나 해라라고 밝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오늘 페이스북 글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먹던 우물의 침 뱉기가 아니고 그 우물은 썩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다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거라는 쓴소리도 이어갔는데요.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해산을 시도할 거란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법이라는 게 통과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재판받고 지난번 구속됐지만 한덕수 총리부터 최상목 부총리부터 이제 각 지난번에 내각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 쭉 전부 다 하고 우리 당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란 정당은 위헌으로 해산될 수 있습니다. 당도 지금 해산 위기에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실제로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의원도 있습니다. 박홍구 의원은 SNS에 해산의 법정으로 질주하는 국힘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하지만 정당 해산 시도는 너무 나아간 의견이라는 즉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기재로서 특검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건 저는 명확하다고 봐요. 국민의힘 전체를 위헌 정도로 몰고 가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예. 그 같이 공모하여 비상계엄을 했고 그다음에 불법적인 형태로 국회를 그 막았고 예. 체포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 관한 그 집행을 했던 사실 관계자들을 하는 거지 예. 그것을 뛰어넘는 형태로 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당이 계엄에 연루된 의혹이 확인될 경우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민주당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 박홍구 의원은 좀 강경한 의원인 것 같고요. 또 김영진 의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국민의힘에도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님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통합진보당의 해산 사례가 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그것처럼 실제 내란에 연루가 되었다라고 하면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말 같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을 해산시켜서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득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했다라고 박수를 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경호 대표가 실제 비상계엄 을 선포하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는 국민적인 궁금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투명하게 밝히는 차원에서의 수사가 불가피하고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해당 당사자분들에 대한 처벌은 저는 피할 수 없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상대 정당에 대한 해산의 사유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과유불급 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우려가 더 큰 이러한 시도를 민주당에서 할 리도 없고 또 이 부분은 정부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시도를 해서 국민 통합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이런 시도를 할
리가 없다. 그야말로 기우에 불과한데 민주당 소수의 의원들이나 일부 당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 일부의 생각으로 그냥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생각이다. 그들의 생각을 마치 민주당 전체의 생각처럼 이렇게 좀 오도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해산해서 민주당도 정치적으로 얻을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홍준표 전 시장은 왜 자꾸 정당 해산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그분은 제가 보니까 그분이 우리 당을 걱정해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즘 이제 TV 드라마 중에 얼마 전에 끝났으면 기궁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구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주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마치 저 민주당이 정치 보복 차원에서 이 특검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을 해산하기도록 주술을 외는 것 같아서 참 듣기가 정말 불편해요. 어제까지 한솥밥 먹던 선배인데 예. 참 저러지 않았으면 우리 당에 애정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자꾸 저렇게까지는 하시지 말고 좀 이제 관심 좀 덜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 쪽에 하고 싶은 말씀은 복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유불급이에요. 과유불급인데 자꾸 이제 이 민주당의 의원님들 중에는 자기 정치적으로 그걸 자꾸 이용하는 분이 있어요. 제일 그런 분이 김병주 최고위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똑바로 보는 앞에서 당신들 내란 공범이라고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된다고 본회의장 단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홍근 의원 이 양반도 무슨 정치적인 또 내년에 뭘 어디 출마할 생각이 있는 분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야당을 자극하게 되고 국민들은 야 이거 정당 해산까지 가겠구나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안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정권이 좀 위기에 몰려가지고 특검에서 이렇게 뭐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루된 의혹이 좀 나왔다. 그럼 그때 가면은 이런 것들이 현실화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좀 그 당에서 좀 입조심 시키고 예. 정말 과유불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유불급 안 했으면 좋겠고 입조심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본격적으로 대여 투쟁에 힘을 쏟고 있는 국민의힘 오늘 오전에는 서울 고등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 의원총회를 연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대한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습니까? 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이어서 못한다고 하더니 대선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못한다. 그 다음에 또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놓아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문 사법부에 공정한 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헌법 68조를 내세우며 대통령 재판 중단을 비판했던 한동훈 전 대표, 법무부 장관 시절 대정부 질문 장면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당시 장면 보시죠. 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동훈 장관의 명언 맞죠?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실 것 같은데? 저는 동의도 하고요. 그 말을 듣고서 대통령 부인 수사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서 역시 한동훈이나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선거에 이겼다고 야당은 100대를 때리고 대통령 부인은 한 대도 안 때리고 수사도 안 한다. 이런 여론이 조사마다 50%를 넘는데 그렇게 보는 국민이 바본가요? 거기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되면 될 문제고요. 네, 하지만 대통령 재판 중단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견고합니다. 들어보시죠. 재판부가 예. 이제 각각은 다르지만 84조에 의해서 재판을 연기 중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도 같은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적인 문제를 알면서도 주권을 행사해서 선택을 하셨잖아요. 국민들의 그런 결정을 사법부의 판단으로 뒤집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네, 국민의힘 오늘 오전에 서울 고법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재판 지연 없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 고등법원 형사 7부의 판단은 명백히 어찌 보면은 대통령 권력 앞에 이 법원이 그리고 판사 사법부가
어떻게 보면 굴복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야당은 이런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재판부가 이게 근거를 가지고 충분한 설명도 없이 헌법 84조가 저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범하지 않는 다음에 이상은 형사소추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사소추에 재판도 들어간다라는 걸 판사가 판결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니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판사가 헌법을 잘못 해석한 거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듯이 84조하고 68조 2항을 결합해서 보면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하는 재판 멈춰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헌법 주석서에도 헌법 주석서란 게 이게 지금 누구 때 만들어졌냐 하면은 지금 민주당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 하시는 전 법제처장이 있을 때 만든 겁니다. 거기 보면은 헌법 84조의 형사소추라 하면 기소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 이게 이석연 이번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법제처장 할 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있죠. 또 표준 국어 사전 한번 찾아봅시오. 형사소추란 게 뭔지, 형사소추란 것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거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저런 식으로 하려면은 저 판사는 헌법 주석서도 바꾸고 한국 표준 한글 대사전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도 과거에 홍준표 씨, 전 우리 당 후보가 대선 나갔을 때 대법에 계류돼 있을 때 그거 다수 의견이라 그러면서 법학자들 다수 의견 10대 7이라 그랬어요. 저거는 형사소추가 중단된다는 것은 기소만 중단되는 거지 하던 재판은 계속된다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일하도록 만들어줘야죠. 예. 그런데 저렇게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억지 논리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거는 판사로서의 법률가로서의 자기 양심을 파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같은 갑론을박 속에서도 어쨌든 재판부들이 잇따라 재판 중단을 선언한 건데 지금 정성호 의원은 어제 이런 상황에서도 입법으로 깔끔하게 재판 중단을 확실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지만 법안 처리 자체는 원래 내일로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사실상 미룬 거잖아요. 네. 지금 초창기잖아요. 특검법 3개 통과시키고 나서 다시 또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라고 하면 결국 국민의힘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님들이 우리 권영진 의원님처럼 대통령 임기 동안은 일할 수 있게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재판부에서 지금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재판까지 확대를 하고 미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앞으로 5년 동안에 실효성이 없는 법안일 수도 있는데 그 다음 대통령이 또 연루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대통령의 그 소추의 범위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포함시키게끔 깔끔하게 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정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뭐 조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그 헌법 주석서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 담겨져 있는 주석서가 아니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84조와 68조를 연결해서 해석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68조 2항에 보면 정확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리.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이 권리가 되어서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는 거예요. 권리. 또는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 당선자는 그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란 외환 범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그 내에 포함이 안 돼요. 당선자는. 근데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또는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고리됐을 때는 60일 이내에 선고한다. 이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자를 마치 대통령으로 똑같이 해소하는 것은 그건 국민들 속이는 거죠. 근데 그 당선자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일 수 있어요. 그거는 당선인,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 대통령 당선인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 이 당선자에게는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도 되고 대통령으로 취임한 대통령도 두 개를 합쳐서 당선자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저는 이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저는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문제라고 봐요. 제가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셨는데 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헌법 84조와 관련된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 재판 안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끝나고 다시 재판 받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은 제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 전념할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국민들께서 양해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는 순서지. 84조가 이거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도 중지된다. 이게 다수 의견이다라고 계속 우기고 또 위인설법 하듯이 형사재판법, 형사소송법 그거 또 개정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가야 국민 통합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는 집권당이 됐으니까 좀 이제는 자세를 바꿔서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켰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솔직히 진솔되게 이해를 구하는 게 맞는 거지. 저는 우기고 그리고 반대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예, 그러니까 84조니 68조니 이런 논쟁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문제다라고 그럼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짧게 반박이 있으십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양해를 구해서 양해가 구해진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뭘 혜택을 줘라라는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소추의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법 내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 법에 대한 해석을, 헌법에 대한 해석을 지금의 판사들이 사법부에서 그렇게 내리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론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통령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모두가 사법부가 고개를 숙인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체제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언사는 가급적이면 좀 조심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 재판 중단에 대해서는 양당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에 일주일째 4분 오열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차기 지도체제 논의에는 진전이 없고 내분만 이어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날까 시선이 모아졌는데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당의 대선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진상을 규명하고 내부적으로는 당 개혁을 고리로 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뼈를 깎는 각오로 변해야 한다며 제가 선거 때 얼굴마담이었으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처럼 떠나지 않고 이 당을 살리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계속 치고 있는데 당의 많은 주류와 기득권 의원들이 그 몸부림을 거부한다면 저도 임기를 채우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거에 이긴 정당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 태도가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우리가 혁신 비대위원장이 없다고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공생이 있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걸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퇴임하는 원내 지도부가 이걸 가지고 계속 논의한다라는 큰 의미도 없고 또 신임 지도부가 이걸 네, 권현진 의원님 모습도 화면에 나왔는데 권현진 의원님 비롯해서 재선 의원들이 지금 김용태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서라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의원총회가 시작 40분 전에 전격 취소가 됐어요. 이게 시간을 끌고 피한다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또 해주는 건 아닌데 조금 아쉬워요. 좀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신은 이제
대표직을 떠난다고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내려놨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저 서울 고법에 가서 원내대표로서 또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왜 그런 부분들을 하시면서 왜 이 부분들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이해는 갑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니까 오늘은 우리 당의 메시지가 지금 뭐 지도체제를 가진 갈등 분열보다는 지금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해서 면죄부를 마치 준 것처럼 하는 거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내는 목소리, 이 단일 보이스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내일이라도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마무리할 거는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시간을 우리는 스스로 시간을 끌고 우리가 갈등을 피한다고 피할 수는 있지만은 국민들이 우리를 기다려 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여요. 그런 면에서 우리 어제 재선 의원들이 저렇게 성명을 제기한 것도 이런 사태, 의원총회에서 계속 서로 다른 의견들만 충돌하고 결론은 없는 것들을 어느 정도 물꼬를 트기 위해서 우리가 내세웠던 안이 100% 옳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제기하면은 오늘 정도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의총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봤어요. 김용태 위원장의 임기를 다음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연장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우리 어제 재선 의원들이 제기했듯이. 그러나 그거는 다음 원내대표의 권한을 아무것도 안 주는 거 아니냐. 차라리 그러면은 다음 원내대표와 신임 원내대표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협의해서 새로운 비대위 체제를 가도록 하자라는 중재안도 있거든요.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해결을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국민들 앞에 대선에 패배하고도 정말 저 당은 자기들끼리 권한 다툼만 하고 자리 다툼만 하고 싸움이나 하는, 그래서 아무 해결도 못하는 이런 당으로 비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원내대표와 지도부들 고생 많으신 거 아는데 이 부분들을 다음 지도부까지로 이렇게 넘기려 하지 마시고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마무리할 거는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을 아끼는 권 의원님의 조언을 들어봤는데, 김용태 위원장이 어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한 당처럼 행동하는 게 통탄스럽다, 이렇게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원내 지도부가 16일에 뽑히는데 다음 원내 지도부가 이 개혁안을 할지 말지 논의해야 한다, 이 얘기는 마치 김용태 위원장의 개혁안을 받기 싫다, 이런 걸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받기 싫은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책임도 지기 싫다. 밖에서 볼 때는 야, 정말 무책임한 원내대표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아직까지는 친윤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권성동 대표가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의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져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는 합법적으로 자기 원내대표 뽑힐 때까지 자기 행사 다 하고 그다음에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전혀 마무리를 안 하겠다라는 말이니 젊은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뭐 조금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것이 우리 재선 의원님들 절반 이상 분들이 모여서 당내 개혁을 좀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수습은 될 수 있겠으나, 원래 대선 패배한 정당은 한동안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뭐 노선을 놓고 갈팡질팡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고법에 가서 의총한 것도, 저는 권성동 대표가 그 당내 내용의 어떤 관심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리고 싶어서 벌인 쇼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중지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당연하지라고 받아들일 터인데, 이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쟁거리로 살리고 싶은,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덜 보이게, 오늘 아까 말씀하신 메시지도 최대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쪽으로 우리가 국민들의 관심거리를 좀 돌립시다. 우리의 그 치부는 숨깁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빨리 정상화되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 정치를 위해서도 그렇게 보는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처럼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그냥 물러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책임 안 지고 뒤로 가서 새로운 원내대표에 대한 일종의 배후 조종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전히 당내 주류로서 손을 놓지 않고 있겠다라는 말처럼 들려서 앞으로 길이 좀 험난해 보입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재판 중단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또 복 의원님의 개인 생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용태 위원장의 전당원 투표 제안을 두고도 지극히 당연한 제안이다, 아니다, 당원의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옳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원내를 장악하고 있는 게 친윤 세력이다 보니까 친윤 세력이 당내 의총을 통해서 자기 유지하려고 하는 행태들 이것을 극복해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고요. 선출된 후보를 갖다가 박탈시키고 새로운 후보를 내세우려고 했을 때 전당원 투표에서 부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따지면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전당원에게 투표를 통해서 묻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의견이다.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걸 한다? 뭐 그런 의견들이 소위 말해서 친한계에서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당원들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는 거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정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뭘 고쳐야 되면 됩니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당원들한테 보고하는 게 맞는 거다. 보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인터뷰 듣고 오신 조경태, 한지아 두 의원은 친한동훈계 의원으로 분류되기도 하고요. 내란 특검법, 또 김건희 특검법에 둘 다 찬성표를 던지는 등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해왔는데 이 김용태 위원장의 전당원 투표 제안에 대해서는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내에서도 전당원 투표제 하자 그럴 때 우리가 정치적으로 합의를 못 보면 전당원들에게라도 물어봐서 결정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러면은 우리 의원들이 해결을 못 해가지고 이걸 계속 사사건건 당원들에게 물어가지고 이게 되겠냐 그러면은 우리 의원들은 뭐하는 존재들이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당원 투표제로 가야 될 사안들이 있는데 그 전에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데 전념해야 된다고 봐요.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직 답답했으면 저런 얘기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지금 당의 대표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중진들도 만나서 중진들에게 내 진의가 이렇습니다. 오해 마시고 우리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소통 과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김용태 위원장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용태 위원장이 옳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김용태 위원장의 힘을 실어주고는 있지만은 김용태 위원장도 조금은 당내 소통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우리가 경주해야 돼요. 힘들더라도. 아마 그런 것들이 친한 쪽에서도 서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저놈의 당은 저런 거 하나도 이 해결을 못한구나 싶은데 정당이란 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렇게 가야 돼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찌지고 뽑고 하다가 하나로 결론이 딱 나는 거지. 아무 이런 논란이 없는 게 더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들께 너무 좀 걱정만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지지고 볶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건강한 정당의 모습이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 김용태 위원장 개혁안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논쟁이지만 결국은 차기 당권 경쟁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김문수, 한동훈 두 전 후보의 리턴 매치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잖아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워낙 복잡해서 김문수 전 후보가 친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 교체 대상이었었기 때문에 친윤 같은 경우는 지금 딜레마인 거예요. 마땅히 본인들의 대리인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적당한 사람도 없는 것이고 지난 선거에서 김문수를 지지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었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차기 지도부를 꾸리는데 자기들이 여전히 주류의
그 노선에 서 있으려면 이겨야 되는데 아직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을 이끌고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바가 국민적인 그 어쨌거나 그 국민들의 호응은 더 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그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못 받는 이유가 본인들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 내년 1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1년 후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할만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장 힘든 선거가 될 수도 있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로 다시 또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인데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1년 후 지방선거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또 져야 되는 이러한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이 사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일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다른 뭐 김은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재 그 리턴 매치가 성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그러니까 셈법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결정하고 단순하게 가야 되는데 앞으로의 남은 선거 과정, 앞으로 5년의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갖고 셈법을 두들기면 아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등판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말씀하신 부분 생각입니다. 때문에 한지아 의원은 오늘 친한계 사이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 뭐 6대4 정도로 본다. 그러니까 60% 정도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에 앞서 16일에는 원내대표 선거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결국 김용태 위원장의 혁신안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조경태 의원이 라디오에서 출마 의지를 읽힐 수 있는 듯한 발언도 했거든요. 지금 대부분 거론되는 후보군이 친윤계인데 조경태 의원이 등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 사실은 저 친한계에 가까운 분 중에 저한테 나갈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한 분이 있거든요. 조경태 말고. 조경태 의원 외에 또 있습니까? 오늘 갑자기 조경태 분위기가 와서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번 그 원내대표 선거도 친한 친윤으로 가면 우리 당 망합니다. 망하는 거고요. 진짜 이번에는 계파와 선수를 초월해서 거대 여당에 맞서서 야당의 역할을 지혜롭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돼야지 또 계파 싸움하고 그리고 뭐 다선 중진이 해야 된다 그 기득권 내세우고 가면은 저는 우리 당은 참 어렵게 가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안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무슨 다시 리턴 매치를 전당대회에 할 거다. 아니 근데 자꾸 그렇게 몰고 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두 사람 다 안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는데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두 분에게 얘기하면은 두 사람 모두 이번 전당대회는 꿈도 꾸지 말고 전당대회장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당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아니 대선 이렇게 완패하고 나서 두 분 모두 다 대선 패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시 리턴 매치하면 당은 쫙 갈라질 거고 그리고 당이 혁신이 되겠어요. 옛날로 퇴행하는 건데 저는 그 두 분 모두 다 현명한 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할 테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도록 좀 제발 옆에서 부추기지 말고 바라지도 말라. 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김문수, 한동훈 전 후보 두 사람 모두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권영진 의원께서 나와보시는 거 어떠세요? 네,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가 16일에 있는데 지금 권영진 의원께 지금 출마 의지를 밝혔던 친한동훈계 의원은 누구죠? 그건 제게 얘기 안 할래요. 그럼 또 친한계하고 내가 밀당하고 있는 내가 친윤이라고 할 수도 없지 뭐 그런 분 중에서도 본인 나오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들어서 아직 아마 후보군들이 어느 정도 세팅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번 토요일 날 이번에는 대선 패배 이후에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다들 조금 주춤주춤하는 것 같아요. 주춤주춤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지금 어느 정도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요. 없는데 어떤 사람은 목욕탕에 만났더니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형님 제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라고 그래서 야 네가 나가면은 또 네가 친한 쪽 주자로 이렇게 돼서 또 개파 싸움으로 가면 안 된대 이거 내가 그렇게 얘기는 해준 적은 있는데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내 손을 꼭 잡으면서 그분은 친한 쪽은 아니에요. 이런 두 사람은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데 또 누가 있는지는 한 하루 이틀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예. 예. 저희한테 단독 기사를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셔서요. 죄송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어제 오늘 기자들과의 스킨십과 대통령 기념식과 관련한 행보까지 비슷한 맥락으로 읽히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실 내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뒤에 구내 매점에서 출입기자들과 예정에 없던 차담회를 했습니다. 어제도 시진핑 주석과 통화한 직후에 국무회의 사이 막간을 이용해 기자들과 깜짝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농담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뭐 허전한데요. 화이팅이라도 외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줄 바꿔주세요. 네, 화기애애하죠. 자정 무렵에는 대통령 SNS에 기념시계와 관련해 오해가 생긴 듯하다면서 바로잡고자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기념시계에 대한 관심 앞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의 이 발언에서 시작됐죠. 시계, 이재명 시계 없냐고 했더니 뭐 그런 거 뭐 필요해. 그러니까 예산을 함부로 전혀 쓰지 않으려는 그런 그래도 시계를 의식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산에 대해서 나라 돈을 아끼겠다 이런 의식이 너무 철저하시고. 네, 하지만 이후 이 대통령이 시계 제작을 안 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표했다면서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만들겠다,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SNS에 직접 밝힌 겁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새마을 지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선물하면서 시작된 대통령 시계.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통상 행사 답례품으로 친필 서명과 봉황이 새겨진 손목 시계를 제작해 왔는데요. 대통령이 강조한 가성비 시계, 과연 어떤 모습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시계 처음엔 안 만들겠다고 했는데 다시 만들기로 했네요. 안 만든다라는 정책 결정이 된 상태는 아니었었고 네. 그 여야 지도부 전현직 지도부 만찬에서 뭐 시계 같은 거 없습니까? 이제 이렇게 전현희 의원이 물어보는 거고 그거 꼭 해야 됩니까? 라는 그냥 결정됐습니다. 안 됐습니다가 아니고 꼭 해야 되나라고 이제 반문으로 한 건데 예. 이걸 좀 과하게 해석해서 뭐 제가 다른 장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현희 의원이 좀 과하게 해석을 해서 오해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시면 외빈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선물을 공식적인 선물을 하나 해드려야 되는데 대통령과 같은 시계를 차고 같은 시간을 공유한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결혼 그 예물로도 시계를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의미 있는 대통령 기념품이 뭘까 고르다가 이제 시계를 선택했고 그것이 쭉 관례처럼 나와 있어요. 근데 굳이 이거를 뭐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집권 초기에는 상종까지만 이제 집권 하반기에는 사실 잘 안 팔리는 네. 이런 기념품인데 이번에는 집권 하반기에도 또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인기 있는 기념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성비 좋은 시계를 만들겠다고 하니까요. 어떤 모습이 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국민 추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어제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과거에도 있던 제도인데 유명무실하다 뭐 이런 비판도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앞서 브리핑 내용을 보면 법무부 장관 추천이 가장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국민들 뭐 추천 받는 건 좋은데 그래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장관들이잖아요. 장관들이란 게 근데 저기 국민 추천을 받으면은 다양한 국민들이 다 들어가면 좋은데 아마 대통령을 좋아하고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갈 거고 또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로 그렇게 채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저 방식이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널리 인재를 구한다는 당평 인사의 관점에서 그렇게 좀 잘 검증하셔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게 좋다고 보지. 지금 뭐 국민 인기 투표로 장관 임명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되고 그리고 저 시계 만드십시오. 저는 시계뿐만 아니라
다른 뭐 기념품 해서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다면은 예산 조금 들더라도 하면 좋아요. 근데 저 대목에서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는 전현희 의원의 태도에 저기 지금 명비어천가를 부른다고 불렀는데 지금 대통령 속마음을 잘못 알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가면 안 된다. 전현희 의원은 이제 세금을 아낀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것 같은데요. 세금 아끼는 걸로 딱 해가지고 하니까 참. 알겠습니다. 네, 탕평 인사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길 바라는 두 분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복귀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군이 오늘 오후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지난해 6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1년 만이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전해주시죠. 네, 군 당국이 오늘 오후부터 휴전선 전 전선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해 송출해왔던 대북 방송을 전면 중지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6월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등을 이유로 이어져 왔는데 1년 만에 중지된 겁니다. 군 당국은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대통령실의 결정에 따라 방송을 멈춘 거로 관측됩니다. 그제까지만 해도 합동참모본부는 확성기 방송 중단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렸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안보 상황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거라고 밝히면서 변화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지난해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이에 맞서 북한도 휴전선 일대에 고정형 확성기를 설치해 대남 방송을 하면서 맞대응해왔는데 접경 지역 주민들이 이 때문에 극심한 소음 피해에 그동안 시달려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임 정부 때 누적된 남북 간 긴장을 해소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통일부는 그제 최근까지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이어온 납북자 피해가족연합회에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싸다는 걸 무기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중국 쇼핑 플랫폼들 기만적 과장 광고로 첫 제재를 받았습니다. 테무가 선착순 999원 등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광고를 했다가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999원 스위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테무 앱을 내려받으면 닌텐도 게임기를 단돈 999원에 살 수 있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광고입니다. 당첨 확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999원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선착순 단 한 명이었습니다. 테무는 2달 넘게 이 광고를 내보내면서 각 이벤트 상품이 1개라는 문구는 깨알같이 적어놨습니다. 타이머가 남은 시간 안에 앱을 설치해야 15만 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 알고 보니 타이머는 계속 새로 돌아갔습니다. 가장 기만적이었던 건 코인 100개를 모으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을 준다는 광고였습니다. 코인 99개까지는 무료 티켓으로 룰렛을 돌려 얻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 1개를 채우기 위해서는 친구 5명을 초대하고 이 친구들이 같은 행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런 점은 광고 구석에 아주 작게 표시한 규칙을 클릭해야 알 수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의 기만적 과장 광고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5,700만 원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중국 쇼핑 플랫폼이 표시광고법으로 제재를 받은 첫 사례입니다. 테무는 또 통신 판매업자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원정보와 약관도 표시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또 다른 중국 플랫폼 쉐인에 대해서도 통신 판매업 미신고와 신원정보 미표시, 청약 철회 방해 등으로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경북 봉화군의 도로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북 봉화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2시 반쯤 봉화군 소천면에서 50대 A씨를 살해한 유력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A씨는 강원도 정선에서 전당포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발견 당시 갓길에 정차한 차 안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모 씨와 전 직원 김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부당대출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베트남 동쪽 부근 해상에서 올여름 첫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태풍은 중국 남부 해안을 따라 이동할 전망인데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은 없지만 발달한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비가 우려됩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이른 장마가 시작되는데 역대 3번째로 빠르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운 기자, 올여름 첫 태풍이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베트남 동쪽 해상에서 올해 첫 태풍 우디비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오전 10시 40분 태풍 정보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어제 필리핀 서쪽 해상에 머물던 열대 저하부가 북상하면서 중심 풍속 초속 17m 이상으로 더 강해졌고 이어서 오늘 아침 베트남 동쪽 해상에서 1호 태풍 우디비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올해 첫 태풍이 6월 이후 이렇게 늦게 발생한 건 2016년 이후 9년 만이고 또 역대 5번째로 늦은 기록입니다. 태풍은 앞으로 베트남 동쪽 해상을 지나서 중국 남부에 상륙한 뒤에 남부 해안을 따라서 이동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강도가 중간 강도까지 강해졌다가 점차 약화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은 없겠지만 이 태풍의 열대 수증기가 남해상으로 유입되면서 정체 전선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호우가 우려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올여름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예년부터 일주일가량 빠른 수준이고 제주도를 기준으로는 역대 3번째로 이른 기록입니다. 과거 제주도에서 가장 빨랐던 장마 기록은 2000년과 2011년 6월 10일이었습니다. 기상청은 남쪽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또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예상보다 일찍 정체전선이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 후반 비가 남해안과 내륙으로 더 확대하지만 내륙의 장마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남해상으로 1호 태풍과 정체전선 또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저기압 소용돌이 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무척 불안정하다고 밝혔는데요. 당분간 다량의 열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덥고 습한 날씨 속에 내륙 곳곳에 강한 호우가 내릴 수 있다면서 주말과 다음 주 초반까지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공포되면서 출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사팀을 이끌 특별검사가 누가 될지를 두고도 여러 함합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3대 특검 규모가 역대 최대로 검사가 120명이 투입되게 되는데 앞서 박성준 민주당 의원 인터뷰를 보면 특검 추천이 너무 많아서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본인이 또 좋다고 해야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이 임명 절차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임명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사전에 낙점을 해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미 3대 특검을 출범시킨다, 3중 특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특검 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고 어느 정도 특검 후보자들과 사전에 조율을 거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내란 특검의 파견 검사 60명, 김건희 여사 특검의 파견 검사 40명, 최상병 특검의 파견 검사 20명, 대규모의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출범하는데 무엇보다 사단
악단이라고 표현하기는 적절치 못합니다만 그 특검을 중심 인물로 해서 여러 검사들이 따를 수 있는 주된 인물을 특검 후보 물망에 올려놓고 선별하는 작업 절차를 거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이 조만간 국회 추천 의뢰를 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한다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적어도 각 정당이 추천하는 인물에 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조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자 120명의 검사가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규모가 큰 건데 그러면 검사들이 여기저기서 파견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떨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특검은 한 명입니다만 특검보가 통상 2명 정도 배정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특검들은 모두 특검보도 4명 전후로 배정됩니다. 예. 상당히 많은 수의 특검보가 배정되고 특검에는 무엇보다도 파견 검사, 수사관, 파견 공무원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파견 검사는 현직 검사들을 배치하게 됩니다. 물론 그 수사관은 법조 경력을 가진 인물들로 처음입니다만 파견 검사만큼은 현직 검사들로 배치하기 마련인데 이 정도로 많은 수의 파견 검사를 배치받게 된다면 각 검찰청별로 상당수의 검사를 차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최서원 특검의 경우에도 파견 검사가 20명 정도의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3중 특검의 경우에는 모두 합치면 파견 검사가 120명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가장 많은 검사를 보유한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하고 비교적 많은 검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수원지검이나 서울남부지검의 경우에도 100명 남짓 검사가 소속돼 있습니다. 한 검찰청, 그것도 상당히 규모가 큰 검찰청을 통째로 가지고 온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한 검찰청에서 모든 검사를 채우지는 않습니다. 각 검찰청별로 나누어서 차출하는 만큼 어느 정도 분산은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검사가 차출되는 검찰청 입장에서는 남은 검사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책임감도 있을 텐데 지금 3가지의 특검 중에서 가장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가장 성과를 내기 조금 수월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검사들은 본능적으로 그동안 막혀있던 수사의 혀를 뚫는 데 쾌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이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 중에서 수사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특검 분야라면 순직해병 특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가 수사를 해오다 비상계엄 사태 공수처가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순직해병 사건은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인 만큼 파견 검사 입장에서는 순직해병 특검에 차출돼 혀를 뚫는다면 비교적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 중에서 비교적 부담스러운 특검이라면 내란 특검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내란 특검은 사실 기존의 경찰, 검찰, 공수처가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해왔고 이미 재판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물론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상당히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유의미한 수사 성과를 내지 않는 한 기존 수사에서 별달리 새로울 것 없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점을 의식해서인지 수사 범위도 상당히 넓힐 뿐만 아니라 기존 수사에 추가한 새로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특검, 파견 검사도 대폭 확충해둔 상황인데 파견되는 검사 입장에서는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정황과 국민적 관심을 끌어낼 만한 쟁점을 끌어내는데 다소 부담을 느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특검으로는 어떤 인물이 임명이 되겠습니까? 지금 검찰 출신 혹은 지난 정부 이제 퇴직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시나요? 사실 기존의 특검 임명 관례에 비춰보면 대다수는 검사 출신이 임명됐습니다. 물론 판사 출신이 임명된 전례도 있습니다만 대다수는 검사 출신이 임명되었고 아마 판사 출신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파견 검사를 대폭 지원받고 수사관도 검사 출신으로 채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판사, 검사 출신이 대부분이었고 검사의 그동안의 수사 역량과 노하우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3중 특검의 경우에도 검사 출신이 특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무엇보다도 특검과 파견 검사 등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출범된 3중 특검의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상당히 폭넓습니다. 그렇다면 옥석을 가릴 수밖에 없는데 비교적 국민적 관심도가 높으면서 혀를 뚫었을 때 상당수가 입건될 수 있고 실제로 입증될 수 있을 만한 사안을 찾아내는 과정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옥석을 가리는 과정에서 수사 의지가 중요하고 그렇다면
윤 정부 당시에는 이미 퇴직했지만 과거 범 여권과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 시에 각 검사장을 맡았던 인물들이 특검에 임명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게 거론됩니다. 예, 특별히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지금 있긴 하잖아요. 네네.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김양수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비교적 우리 국민 귀에 익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예. 대체로 문재인 정권 당시에 검사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았다가 윤 전 대통령 재직 시에 퇴직하고 검찰을 나와 법조계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특검 후보군을 추리는 과정에서 특검의 개별적인 인물 댐댐이도 중요합니다만 이 특검을 둘러싼 인물들, 특검에 임명되었을 때 특검은 특검보 나아가서 파견검사, 특별수사관들을 차출하는 권한을 가지는데 이들 특검을 보고 따라 나올 수 있는 인물들이 얼마나 폭넓고 역량 있는 인물인지도 두루 검토하기 마련입니다. 네. 그러면 특별히 이제 특검에 대한 자격 요건이 좀 있습니까? 적극적인 요건과 소극적인 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적극적인 요건은 15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검은 여러 차례 법률 형태로 입안돼 오고 있습니다만 이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은 기본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내지는 서울중앙지검, 중앙지검의 부장검사 정도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고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대통령 비서실 소속이 아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도 제외됩니다. 즉 1년간은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는 특검 임명 후보군에서 제외되는데,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과거 검사장으로 재직하였다가 법조계에서 활동하거나 비교적 활발하게 재하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이 특검에 임명되기 마련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반발하는 부분인데, 특별 추천 권한이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범여권에만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배제가 됐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어떤 거죠? 다소 이례적인 조치라고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3대 특검은 모두 현재 국민의힘 구 여권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맺고 있는 수사 대상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 단체를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범여권만 추천권을 가진다,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국민의힘도 당연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법원장 등 임명권을 부여하겠다는 안만 제안할 뿐 늦추는 형태를 취할 뿐 특검 설립 법안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로는 국민의힘은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보유하지 못한 채 사실상 두 손 놓고 특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후에도 이제 문제 제기 정도로 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갑자기 또 마약 합동 수사팀이 출범을 했는데요. 관련 녹취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이렇게 브리핑도 맞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상설특검에 마약특검 있습니다. 마약 관련한 특검. 이것은 빠르게 저희들이 요청하고 또 상설특검을 임명해서 상설특검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안은 지금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브리핑을 막고 수사를 막았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입니까? 애초에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2024년 1월에 말레이시아 국적 피해자들의 필로폰 약 74kg 밀수 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원들 일부가 세관 공무원으로부터 협조를 얻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서 세관 공무원이 해외 국적 피해자들의 마약 밀수 범행에 연루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당시 서울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는 수사 범위를 세관 공무원의 연루 의혹으로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가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 직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수사가 좌절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당시 검찰이 영등포 경찰서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당시 경찰서장이 이 브리핑을 막았다고 내부 고발을 한 건인데 이 당시 서장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갔다고요?
지난해 국회에 출석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따르면 당시 경찰서장이 이 사안을 용산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관련된 수사가 경찰 내부는 물론 공수처에서도 진행되었습니다만 관련된 인물들과 조직원들 수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연루 의혹, 외압 의혹에 대한 충분한 근거는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이와 같은 지시를 했다고 지목된 경찰서장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보직을 옮겼고 그 이후에 경무관으로 승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 자체로 보직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정황상으로는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된 이상 대통령실 등이 연루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직계하기에는 충분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도 이야기가 나왔고 또 당시 서울경찰청 조병로 경무관이 또 등장을 하는데 당시 보니까 생활안전부장이었더라고요. 이 내용은 좀 뭡니까? 당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언론 브리핑을 진행할 방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경찰청 공공안전부의 조병록 경무관이 등장해서 마약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인천세관의 직원 연루 부분을 빼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의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세청 고위직도 경찰 수뇌부를 찾아가서 세관 직원 연루 부분 브리핑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경찰서 단위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주요 사건인 경우에는 서울경찰청에 보고를 진행하면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서울경찰청은 직접 수사에 개입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보완하라는 취지의 보완 권고를 하기 마련인데 이 보완 권고 수준을 넘어서서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보도자료에서 일부 항목을 빼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은 통상의 수사 과정과는 결이 상당히 달라 파장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이 모든 내용 중에 가장 궁금한 게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인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왜 그랬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추정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관련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물적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관련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세관 직원이 마약 밀수 과정에서 조직원들에게 협조를 했다면 세관 직원이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익은 적지 않은 이익일 것인데 단순히 세관 직원 한 명에게 이익이 귀속되었을 것인가 이를 넘어서서 이익을 취득한 인물들이 줄줄이 연이어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조직원들의 마약 밀수 과정에서 우리나라 세관이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언론 결과가 발표된다면 상당히 그 파급 효과가 크고 관련된 세관 직원과 의혹이 제기된 여러 인물들은 관련 보직뿐만 아니라 당장 직무 배제 징계 조치를 받는 등 그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세관 직원 나아가서 이 세관 직원과 연루된 인물이 관련 보직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 이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일만큼은 막아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가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대검에서 또 직접 수사 지휘를 한다고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안에 대해서 상설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했더라고요. 상설특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설특검이 도입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상설특검은 단순히 국회 의결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설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만 이루어진다면 상설특검은 비교적 용이하게 도입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설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장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합동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경찰은 10명 정도가 파견될 예정이고 기존의 수사를 진행해 오던 영등포 경찰서 수사관이 파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의 수사팀이 꾸려져서 이제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게 되는데 여기에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이 가담하였다는 의미는 세금 관련된 일부 의혹이 포착될 뿐만 아니라 자금 추적, 나아가서 이 자금 추적은 이익의 귀속 주체와 관련된 자금 추적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반적인 수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 이 수사의 성패에 따라서 상설특검의 도입 필요성도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출범한 마약 합동수사팀 이야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BTS 멤버 RM과 뷔에 이어서 오늘은 정국과 지민이 동반 전역했습니다. 두 사람은 취재진과 팬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더 좋은 모습을 준비해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BTS 멤버 정국과 지민이 꽃다발을 받으며 차에서 내리자 팬들 환호가 쏟아집니다. 지난 2023년 12월 육군 5사단에 동반 입대했던 두 사람이 군복무를 마친 겁니다. 늠름한 경례로 팬들과 취재진에게 인사를 했지만 오랜만에 카메라 앞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사실 카메라 앞이 너무 오랜만이라 좀 화장도 안 하고 그래서 좀 민망한데요. 또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했던 군 생활의 추억을 오래 간직하겠다면서 향후 가수 활동에 대한 의지도 다졌습니다. 오늘 전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계속 그려나가던 그림을 앞으로 그려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 더 좋은 모습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저녁 행사 없이 간단한 인사만 하는 자리였지만 새벽부터 취재진과 팬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저녁을 축하하는 대형 풍선, 멤버들 사진을 손에 든 팬들이 가득한 모습 등이 콘서트장 앞을 방불케 했습니다. We feel so happy and we are really proud of them to complete all the military service and now they are back for us. So we are really happy. 오는 21일 소집 해제되는 휴가만 빼고 BTS 멤버 6명이 모두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본격적인 완전체 활동까진 시간이 걸리겠지만 군 공백기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팬들과 업계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는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서울은 31도까지 올라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맑은 내륙과 달리 제주도는 내일 늦은 새벽부터 비가 시작됩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비가 내리면서 올여름 첫 장맛비가 시작될 텐데요. 우선 내일 내리는 비는 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은 17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31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충청, 이남으로 비가 확대하겠고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발생한 제1호 태풍 우딥은 중국으로 향하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다만 태풍의 수증기가 정체전선을 강화하면서 주말부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우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